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좀 약세였던 게 좀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간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종목이 월등히 좀 많았던 그런 어떤 장세였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는 조금 방어됐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좋진 않았다. 특히 이제 BBIG 섹터, 이제 배터리 쪽은 미국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았고, 나머지 BBIG 쪽은 오늘 카카오 쪽에 대한 규제 악재가 여전히 좀 이어지면서 이 고성장 섹터군들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규제 이슈로 이제 성장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쪽 시클리컬한 섹터가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봐야 할 종목,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 한번 리포트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가 좀 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일부 상권에서 이제 철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이제 코멘트 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을 조금 디스카운트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그런 철수 소식이라든지 규제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결국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오늘도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그래도 크게 매도를 안 했네요. 기관은 한 400억 정도. 그래서 수급의 어떤 매도의 힘은 조금 약화됐지만 투심이 오늘 역시나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동시에 같이 6%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밀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해요. 지난주에도 좀 얘기 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기업이 이제 고성장의 이제 아이콘이었죠. 근데 이제 고성장의 아이콘이 이렇게 좀 규제나 이런 것들로 같이 빠지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수급 중에서 바이오 섹터로도 같이 좀 밀리는 그런 어떤 연결된 어떤 투심의 어떤 이제 동행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6% 밀렸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또 3% 밀렸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2% 밀리고, 삼성바이오도 1.3%면 낙폭이 크죠. 최근에 60일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어떤 BBIG가 조금 보다 더 강한 어떤, 카카오가 BBIG의 어떤 대장격이었다고 치면 그 대장이 좀 붕괴된 어떤 추세적인 어떤 약세로 가는 흐름 기조 속에서 비슷한 어떤 고성장의 섹터군들이 같이 묶여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NC도 마찬가지로 2.6% 연속. 이거 낙폭을 계속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100억, 외국인이 60억, 기관도 한 70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BBIG의 어떤 진짜 정말 약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2% 빠지면서 플랫폼 기업들, BBIG 대표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형태 보여졌고요. 2차전지 셀 업체들은 오늘 미국 호재, 이따가 체크드리겠지만 호재도 크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 업체들, 특히 이제 LNF가 16% 튀고, 또 이제 첨보가 6% 튀는 이런 기조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부 좀 튀었고, 동아기업도 이제 2.8% 상승이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처럼 또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들은 또 5% 넘는 하락.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상승이 좀 거셌던 오스테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또 낙폭이 4.5% 이렇게 좀 보여지고, HLB 생명과학 같은 거 7% 급락하는 흐름.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도 2%대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BBIG가 정말 약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뚜렷합니다. 시클리컬한 거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포스코, SK케미칼,
친환경 쪽도 일단 같이 붙죠.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HMM, 예, 이런 쪽. 그래서 뭐 시클리컬한 어떤 종목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더존비어존은 계속 이제 수급이 몰면서 상승하는 기조네요. 코스닥 쪽 넘어가면 이제 2차전지 첨보가 가장 높은 이제 수급을 보면서 강세를 오늘 보였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좀 듬성듬성 있습니다. 매드팩토 오늘 8% 튀면서 이렇게 또 수급도 좋았던 것 같고요. 골프존, 예, 수급 최근에 계속 좋은 어떤 기조 흐름이죠. 안트로젠, 뭐 한국 BNC, 유바이오직스, 뭐 바이오 종목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개별 장세기도 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 쪽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제 주요 성장 업종의 기업들이 좀 낙폭을 크게 보인 건 이제 기관의 수급의 어떤 영향이 좀 컸다고 좀 생각이 돼요. 2천억이 넘는 기관의 순매도는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규모였고, 고성장 섹터에 대한 어떤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물량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뭐 추석을 연휴를 앞둔 일단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자는 그런 수급이 그 성장 섹터로 좀 몰리면서 이렇게 좀 낙폭을 많이 보였고, 그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업종 자체에서 이제 낙폭을 좀 보인 그런 기업들이 좀 꽤 있는데요. 뭐 크게 오른 것도 있죠. 뭐 에이비온이라든지 뭐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2% 튀었고, 예.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얀센과의 그 CMO 계약 기대감들이 이제 오늘 또 붙으면서 5% 튀었는데요. 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뭐 터무니없게 그냥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되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간 것들도 있고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인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낙폭을 좀 보인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에스팜도 이제 3% 정도 밀렸고 레고캠바이오도 이제 4.9% 5%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추세적인 기조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자금 인출 수요라든지 일단 뭐 불확실성 회피의 어떤 수요 자체가 또 고성장 섹터에 조금 집중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건설 섹터 내에서 한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 300억 정도 규모를 이제 매입 소각한다는 소식이 오늘 22% 튀게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벤트성으로 좀 좋은 호재가 있는 것들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BBIG, 이제 주로 이제 성장 업종이 이제 굉장히 좀 좋진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는, 미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발의, 전기차 세제 확대 주요 내용 중에서 5년간 기본 보조금 대당 7,500불.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 적용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세금 감면 대신 전기차 구매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차 확대를 지금 당장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제 혜택 내용으로 이제 확인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더 증설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게 이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그 소재단의 기업에 보다 더 이제 모멘텀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GM하고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요 이제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테슬라에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 회사인데 요런 회사보다는 LG하고 SK가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지금 소강 국면이죠. 뭐 연휴를 앞두고서 약간 좀 소강 국면이고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좀 어려운 그런 수급의 구도 속에서 뭐 핵심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호재가 나와서 거기에 좀 반응하는 섹터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어떤 치는 그런 흐름인데요. 2차전지가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고점 권역이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거기서도 한 번씩 이제 크게 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의 최대 수혜 배터리 회사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요, 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기업과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춘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현재 미국에 위치한 배터리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파나소닉, 그리고 AESC,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이제 회사인데요. 큰 회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파나소닉은 UAW 소속이 아닌 테슬라에게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긴 어렵다. AESC도 닛산이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이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이제 소재 업체들 그쪽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발동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각각 이제 GM 그리고 포드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뭐 뚜렷한 확실한 수요처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성장 가도를 이제 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은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설립했고 22년 1월 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포드는 블루오블 SK를 설립해서 25년까지 엄청나죠? 60기가와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굉장히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 배터리 이제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높은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미국보다 뭐 미리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제 급성장하게 되면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공장을 또 대규모로 이제 건립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 LG하고 SK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제 요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면 LG화학은 0.9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이제 반응했던 건 아니죠. 예, 뭐 그래도 시장 대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 SK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정도, 0.2% 약세 보합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이제 뭐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공장 건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만 셀 업체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소재 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플러스 냈고 LNF가 이제 16%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첨보도 이제 6%.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고공권에서도 지금 위로 많이 치고 있는데 뭐 의견은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어떤 가운데서 이런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과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막 추가 매수다든지 막 신규 매수하는 어떤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계속 하면서 보다 더 낮은 밸류와 낮은 단계의 어떤 섹터 기업으로 이제 교체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일부 이렇게 2차전지 회사들이 좀 올랐고 바이오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죠.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업계에서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녹십자 랩셀과 이제 녹십자 셀이 오늘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합병 이제 관련해서 주총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일단은 최대 주주 비율이 높았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주총 시 합병은 어느 정도 좀 될 거라는 어떤 예상을 대체적으로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요게 이제 발동되는지 여부,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1월 달 이제 결국은 사명 변경된 GC셀로 이제 합병 법인이 출범하게 되고요. 요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세포치료제 관련 회사인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합병을 추진하는 GC 녹십자 그룹이 임시주주총회 벽을 넘었다. 녹십자 랩셀은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을 했다. 이게 이제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행 주식 총수의,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때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주식 총수의, 발행 총수의 이제 3분의 1이 이제 승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참석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승인해야 이렇게 합병이 이제 승인되는 어떤 절차인데요. 무난하게 이제 원안대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 존속법인이 되는 녹십자 랩셀은 11월 1일 GC셀로 이제 상호를 이제 변경하게 되고요. 녹십자 셀은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갖고 있던 주주들은 이제 1대 0.4, 즉 이제 10주를 갖고 있던 녹십자 셀 주주가 4주의 GC셀이라는 회사 주식으로 이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들은 이렇게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 법인의 신주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중요한 어떤 합병안 그리고 이벤트인 이유는요.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분야, 특히나 이제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제 가장 뭐랄까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뭐 NK라든지 카티 치료제와 같은 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어떤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각각 그 임상 전초기지 어떤 기업들을 이제 설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합병 자체가 미국에서의 임상 진행에 굉장히 좀 시너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합병이 굉장히 좀 바이오 업계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녹십자 그룹에서도 밝히는 게 이 두 기업의 합병을 취하는 게 세포치료제 분야의 기업 합병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이제 연구 개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뚜렷이 있고, 또 기술 수출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십자 셀이 이제 정말 한 10여 년간 이뮨셀이라는 그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를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그 상용화를 잘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또 기술출 내지는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기 위해서는 같이 합병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설립한 그 임상 기업들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CDMO 경쟁력까지 이제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또 세포 치료제의 어떤 전 분야, 결국 이제 풀 밸류 체인지 구축을 위해서 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녹십자 랩셀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요 NK 세포 치료제하고 녹십자 셀이 이제 갖고 있는 그 T세포 치료제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고용암을 주요 대상으로 면역세포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회사의 이제 연구 개발 역량을 합치면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녹십자 그룹이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진출인데요. 이번에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 사업 목적을 이제 추가했고요. 특히나 이제 녹십자 셀이 영위하던 사업 영역 중 세포 치료제 CDMO를 의미하는 이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이 이제 추가됐죠. 이날 주총에선 합병 법인의 신규 사내이사로 이득주 녹십자 셀 대표, 그리고 한준희 녹십자 셀 상무를 선임하는 안건도 이제 통과되면서 뭐 화학적인 결합까지 같이
된 상태죠. 일단은 뭐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녹십자 랩셀의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는데, 녹십자 셀의 이제 개인 주주 딴에서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녹십자 셀에 대한 어떤 주주를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기업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합산해 가지고 1,500억 원의 이상이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합병이 이제 무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기업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녹십자 셀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을 회사 측에서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좀 붙지 못하고, 어떤 업종의 흐름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요. 녹시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제 10만 4천 원 정도죠. 그 이하에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은 있지만, 뭐, 그 정도의 어떤 버퍼는 크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4만 1천 원 정도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요. 그거보다 지금 주가는 좀 낮은 어떤 위치에 있죠. 그래서 아마 녹십자 셀에 대한 어떤 주주들이 조금 더 그런 유인들을 가지긴 할 텐데, 회사 측이 잘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제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발휘될 것이고, 향후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설립된 법인들이 보다 더 이제, 뭐랄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시너지 어떤 효과 가능성, 이런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일정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주주들은, 나는 이제 그냥 이제 합병을 이제 반대하고 그냥 이제 청구권 제시 가격에 그냥 사달라 하는 그런 주주들은 이제 오늘자죠.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합병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신주 상장 예절에는 이제 11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신청한 이제 사람들은 10월 28일 날 주식 매수 청구한 그 가격, 자금의 어떤 지급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이제 기억하시고, 합병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고 이제 기억을 해두면 향후에 이제 또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합병 추진할 때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또 쉽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합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바이오 업계에서 이렇게 합병이 되고 서로 이제 상장 기업 간에 합병이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너지였던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업도 이제 한번 잘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업계에서 이벤트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G3BNT를 이 HLB 그룹이 인수한다는 내용은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매도 의견도 드렸고, 또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던 이제 기업이죠. 안구건조증 이제 임상을 이제 미국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걸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이제 신약사죠. 근데 이 신약사가 이제 그 안구건조증 임상 3상을 좀 이제 실패했죠. 통계적 유효성을 확인 못하면서. 근데 지금 HLB에서 대규모 자금을 이제 집행하면서 인수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왜냐면 이제 소멸했던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이 자금 충원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드렸던 G3BNT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서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신규 매수한다든지 투자를 현재 시점에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추후에 이제 어떤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추후에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체크는 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G3BNT가 완전히 여기선 추락을 해가지고 투자 매력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HLB 그룹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 HLB 쪽에서 이제 건드리면서 조금 더 굉장히 시세가 이제 바뀌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인데요. 진양곤 회장이 이렇게 지분을 인수하면서 뭔가 좀 기대 가치를 받는, 사실 좀 납득은 안 되는 이제 시세 흐름이긴 하지만, 야,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보면 HLB 그룹의 인수라든지 진양곤 회장의 어떤 지분 참여 이런 것들은 주식의 어떤 모멘텀에서 좀 강력한 어떤 파동을 좀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G3BNT라는 기업이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또 이제 뭐 이유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령제약이 장중에 굉장히 급등했죠. 19%까지 급등했는데 어쨌든 여기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이오벤처 3사가 보령과 손잡고 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 해서 큐라티스 이제 비상장입니다. 큐라티스 그리고 상장업체 아이진, 진원생명과 이렇게 손잡고 보령과 같이 mRNA 백신 개발을 나선다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있던 컨소시엄은 요 mRNA 백신 개발하는 ST팜과 이제 한미사이언스, 녹십자까지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좀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컨소시엄이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미 아이진이나 뭐 진원생명과학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내년 상반기 5억 도스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NA 관련된 어떤 뭐 섹터군이 굉장히 좀 거대해지는 것 같은데요. 1호 mRNA 백신 개발의 이제 컨소시엄은 뭐 한미약품, 에스팜, GC 녹십자였죠. 그래서 이번에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 그리고 이제 보령 바이오 파마죠. 보령 이제 계열사 보령 바이오 파마까지 mRNA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보령 바이오 파마가 지금 이제 국내 대규모 백신 생산 공장을 이제 갖고 있다는 부분이 또 이제 부각되면서 보령 제약이 오늘 주가 튀었는데요. 일단 요 부분, 뭐 향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주말에도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그 토요강좌 내용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요 애널리스트 분, 이제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만큼 총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력 대선 후보 주자들이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정비사업지 개발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그 규제 완화에 좀 집중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제 서울 쪽은 재개발 재건축 이제 신규 공급에 있어가지고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지 개발 규제 완화에 좀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비사업 인허가를 관리하는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구성원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총선도 좀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정비사업지 주택건설 수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건설사, 특히나 이제 GS건설을 이제 탑픽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연구원님이 이런 의견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신규 공급 수단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이제 유럽 후보들의 주택 공급 수단은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첫째가 이제 후보별 대표 공급 수단이 현 정부 공급 정책의 연장성산이라는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의 30만 호 공급 수단인 청년 원가 주택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일부 활용하는 정책, 그리고 20만 호 공급 수단인 역세권 첫집 주택은 이사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주도 정비 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100만 호 공급 수단인 기본 주택은 좋은 위치의 양질의 주택을 분양형, 임대형으로 나눠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좋은 위치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공약집에 기재된 역세권 개발은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이사 대책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그래서 새로운 게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참여 유인이 좀 필요한데 자발적인 참여를 좀 유도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대규모 공급 이제 정책 공약에 있어가지고 양 후보의 대표 공급 수단 모두 건설원가 수준으로 책정된 분양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시행사 건설사 모두 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센티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진 않다. 그리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뭐 과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에 200만 호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빨리 공급이 시대됐죠. 택지 지구 지정 후 2년 6개월 만에 첫 입주가 시작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집값을 잡았죠.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특히나 이제 뭐 개발 제한구역 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길 마찰, 높아진 토지 보상금, 이런 택지 소송 원가를 감안하면 이 3기 신도시 이후 대규모 택지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할 것 같다. 대선과 함께 총선 결과에도 주목하자. 정비사업지 규제 완화 쪽으로 아마 갈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 이제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보완,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이 된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차기 정부의 효과적인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동안 이제 재개발을 좀 어렵게 했던 게 이제 요거였죠. 주거정비 지수제 해가지고 어떤 건물의 어떤 노후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점수화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요 20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신규 정비구역 지정만으로도 서울 내 택지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회의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보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된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차기 정부의 효과적인 공급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어떤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종목들, 현대건설, GS, 뭐 대우, DLENC, HDG, 현대산업개발, 이제 대형 건설사 모두 이제 매수 의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의견에서는 GS건설에 대한 의견을 좀 좋게 탑픽으로 꼽고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KB 퀀트 쪽에서 나온 레포트 내용이에요. 추석 전에 레포트 읽어봐야 할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10월부터 좀 시작되기 때문에 3분기 어닝에서 조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성이 만드는 뭐 편한 선택이다. 지금같이 어떤 실적 장세, 뭐 후반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실적 장세 속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보다 더 퍼포먼스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추석 전에 봐야 할 종목 1, 불편한 선택이 나타난 종목이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어닝 쇼크를 좀 냈는데 3분기에 대한 추정치는 상향된 종목, 안 좋았는데 확 좋아지는 거, 이런 쪽으로 한번 보자. FNF, 하이브, JYP 엔터, 롯데 하이매트, 녹십자,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그런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할 수 있는 종목이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종목이다. 이렇게 좀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한 선택에 시장도 동의하는 종목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서 3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올라가면서 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또 서프라이즈의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연속해서 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신흥 SEC, 그리고 이제 친환경 OCI 쪽 코론인더, 코론 글로벌도 이제 뭐 이제 풍력 쪽, 건설 쪽도 있지만 이제 풍력도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보자. 10월 중순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기 전에 조정 시 매수로 접근할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좀 강하게 좀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또 포인트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체크해봤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둔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죠. 거래일인데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정말 좀 지지부진한, 그리고 이제 매도의 어떤 수급들이 상당히 좀 그런 연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집행되고 단행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추석 효과, 그런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너무 이제 이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오히려 이제 되려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단편적으로 제가 뭐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의 장세가 좀 그런 어떤 스타일로서 거래를 하는 게 좀 적절하고, 그리고 배트를 너무 길게 잡기보다는 또 이제 적절하게 또 일부의 자금들은 단기적인 운용을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도 하면서 이렇게 좀 짧게 배트를 잡기도 하는 그런 자금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조금 더 지금 장세 대응 전략에서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모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시장을 이제 분석하고 알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뭔가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구간대의 어떤 막 약간 막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점에서 좋은 종목 갖고 있다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구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말 포인트를 잘 잡고 분석하고서 그 기업을 믿는다든지 신뢰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더 다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잘 헤쳐나가면 좋겠고요. 저 역시 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